다음은 이제 R&D에 대한 개념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물류 또는 스마트 항만 기술들이 어떻게 계속 적용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스마트라는 거는 뭐 다양한 기술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이 스마트 기술을 어디에다 활용을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또 뭐냐면 내가 이 스마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되는가, 돈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 물류 기술들은 저희가 좀 메가 캐리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국계 대형 해운선사들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본 있고 뭐 돈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해운이나 항만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이 아니잖아요.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높여주는 데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운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스마트 기술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이 스마트 기술들이 첫 번째 된 게 뭐냐면 우리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물이나 선박의 위치 추적을 하는 시스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쇼핑몰에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뭐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제가 오후 3시 전에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언제쯤 제가 택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받죠, 내일. 근데 그게 내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요일인가요? 월요일 날 온다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고, 거기서 또 택배 송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잖아요, 메일이나. 그럼 그거를 그 택배회사 가가지고 막 입력해보고 위치가 어디 있는지, 현재 내 화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뭐 옥천 뭐 화물 집배소 뭐 이런 데 가 있고 뭐 물류센터 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경험 있으시죠? 저만 물건 사는 거 아니죠? 저만 화내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계 어떤 무역이라든지 전 세계 수출입 어떤 화물 교역을 하는 쪽에서도 화주들은 똑같은 생각합니다. 화주가 뭔지는 아시죠? 화물의 주인. 제가 제품을 이 커피를 생산해서 커피컵을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그 수입업자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무조건 배송해놔, 해줘, 이렇게 했는데 저는 거기에 맞춰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잘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왜냐면 이게 잘 가야지 제가 또 대금도 받고 또 새로운 또 제품을 개발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요. 그렇다 보니까 해운선사들이 실시간으로 선박과 화물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기네들 화주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스마트로 첫 발을 내딛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계 1위 선사가 이제 머스크인데, 머스크 같은 경우가 리얼타임 뭐 컨테이너 트래킹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화물과 선박의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여기 화물 추적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저희가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 그냥 아무 상품이나 넣어도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냉동 냉장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리퍼 컨테이너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뭐 예를 들면 마켓컬리 아시죠? 부산에는 서비스 안 되는 경기도까지만 되는 마켓컬리 뭐 새벽 배송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먹을 걸 신선하게 보내주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신선 물류나 콜드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이용을 할 때 리퍼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요. 그럼 리퍼 컨테이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냉동장치.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이게 이제 리퍼 컨테이너가 배에 실리잖아요. 배에 실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LA에서 실려서 부산항으로 와요. 그럼 부산항에서 리퍼 컨테이너 내리겠죠. 내리고 냉동 장치장 들어가서 플러그 꽂아야지 그게 전원을 받아서 그 냉매기가 돌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걔네들을 방치를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전기세 많이 드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 뭐 많게는 뭐 7시간, 8시간 전기를 안 꽂아가지고 이게 안 도는 거예요. 컴프레셔가 안 돌아가지고 온도가 못 맞춰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한 3도씨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10도, 15도가 되면 화물이 상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걱정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화주가. 그렇다 보니까 이 머스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리퍼 컨테이너의 온도 조절이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 IoT 센서를 장착을 해서 이제 진행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리퍼 컨테이너 얘기를 할 때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드라이 컨테이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 전기차라든지 이런 게 많이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배터리가 수요가 굉장히 뭐 공급이나 수요가 굉장히 뭐 많아지고 있잖아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리퍼 컨테이너 담지 않고 드라이 컨테이너 담아서 와요. 근데 걔가 항해 중에 적도를 지나거나 온도가 높은 데로 가게 되면 배터리는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에도 뭐 15도, 20도로 상온을 유지하는 온도 조절 장치를 요즘은 달고 있고 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리퍼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보다 고가이고 운송료가 더 비싸요.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받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산항에도 리퍼 컨테이너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장치장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PNC 같은 경우는 한 5,000개의 플러그가 있어요. 근데 지금 6,000개로 지금 다시 확장해서 만들려고 단을 더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앞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 뭐 이런 이후에 저도 그런데 집에서 굉장히 많이 시켜 먹잖아요. 식당 안 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품류라든지 그다음에 백신, 의약품에 대한 이런 리퍼 컨테이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항에서도 이런 신기술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항만 쪽에도 이제 해운하고 똑같이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제일 앞서 나가는 항만이다 하면 싱가포르 항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로터담 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노르웨이는 워낙 이제 해운 쪽이나 조선 쪽으로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서 자유로항선박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가 의외인데 중국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하이항이나 칭다오항, 뭐 텐진항, 충칭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자동화 터미널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의 하역 장비 시장의 한 35%에서 40%를 지금 중국이 다 잡고 있거든요. 저희 부산항 뒤에도 있겠지만 이제 ZPMC라는 그 국가 공기업을 내세워서 하역 장비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고, 하역 장비 시장을 선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자기네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자동화 터미널을 우겨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동화 터미널 보시면 중국 말고는 싱가포르하고 로테르담이잖아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화로 가고자 하는 이유가. 저 두 개의 선진 항만의 특성을 보면 인건비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건비가 저희랑 달라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도 싱가포르 항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다리 하나 사이로 말레이시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터미널의 하역 장비 기사들이 다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인건비를 못 맞춰주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은 기본 연봉이 뭐 공무원만 돼도 1억 2, 3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뭐 장비라든지 뭐 도로 건설이나 건축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들을 인도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수입해 와가지고 직접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무인 자동화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항상 뭐 특가나 강의를 나가면 아니 해외는 이렇게 다 잘하고 있는데 왜 뭐 세계 627위 하고 있는 부산항은 왜 자동화가 이렇게 늦냐, 너무 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무인 자동화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이나 뭐 민족성을 말씀드리면 저희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성 면에서 봤을 때 무인 자동화 했을 때랑 유인화 했을 때랑 생산성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뭐 학계에서는 이 그냥 랩 스케일 상황에서 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뭐 자동화가 더 높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유인화가 훨씬 더 높습니다. 생산성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유인화의 장점은 뭐였냐면 유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특정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자동화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상태로 무슨 상황이 생겨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한 4년 전에 네덜란드 로테담 가가지고 자동화 터미널을 보고 왔는데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AGV라고 해서 무인 차량, 이송 차량이 다니거든요. 근데 걔가 이렇게 옆에서 쭉 보고 있는데 한 대가 계속 어디를 갈지 몰라서 갈팡질팡 하고 있더라고요.
걔가 이제 밑에 이제 트랜스폰더라는 이게 신호를 주는 센서가 있는데 걔하고 통신이 안 된 거예요. 혼자서 막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정신없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기를 한 10분 정도 반복을 하니까 정비 기술자가 와서 리셋 버튼을 다시 눌러주고 걔가 다시 홈포트 해가지고 뭐 그쪽 돌아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무인 자동화가 유인화보다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저희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 항만에서 근무를 해요. 근무를 하는데 무인 자동화가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확 떨어지겠죠.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저희가 부산항이 세계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고베 대지진 95년도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물동량이 높아지면서 1000만 TU를 넘기면서 세계 3위를 한 5년간 유지를 했는데, 그 당시 때 여기 옆에 보이는 허치슨 터미널에 종사하는 인력이 약 1,5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일까요? 지금은 430명밖에 없어요.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4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기계화 되면서 기존에 사람이 이렇게 처리했던 어떤 화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서류 작업을 하던 인력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지금 430명이에요. 무인 자동화가 되면 몇 명대로 줄어들까요? 100명? 10명? 제가 볼 때는 50에서 70명, 100명, 뭐 많게 보면 100명 정도로 또 줄입니다. 그럼 또 4분의 1 토막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은 뭐 이 직장 들어오고 뭐 하는 이유가 왜 들어오죠? 일자리 근무를 하면서 저희 돈도 벌어야 되고 뭐 가정도 꾸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인 자동화를 하게 되면 그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면 항만 쪽에서 근무하는 인력 시장 자체가 확 줄어들겠죠. 그게 과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뭐 지역이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무인 자동화가 좋은 걸까요? 무인 자동화를 하게 되면 초기 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터미널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겠죠. 그런데 그게 한 10년 정도 되면 유인화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수익성 부분에서.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기존의 일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스마트나 자동화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출산율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령 인구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항만에서 근무하실 분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항만에서 안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할 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때 되면 그 시기하고 맞춰서 자동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거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우리도 그 항공사에서 무인 자동화로 할까요, 그냥?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맞춰서 가는 거지만, 그 맞춰서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5년 안에 그 시기가 도래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는 이런 해외보다 더 우수한 기술을, 원천 기술을 R&D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인 자동화 외에 이제 디지털 기반의 어떤 항만 운영 체계를 많이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지금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물류 기술이나 항만,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 되어 있고, 저희가 이 항만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8인가요? 7위의 무역 강국이잖아요. 거의 뭐 삼면이 바다고, 뭐 북한하고 뭐 이렇게 북측하고 끊어져 있어서 대륙으로는 이제 못하니까, 저희가 수출을 하거나 하게 되면 사실은 항만으로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만의 경쟁력이 올라가야 우리 수출이나 제조기업들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하나 제품 생산해서 10,000개를 이게 수출을 하는데 단가가 10,000원인데 물류비가 3,000원 든다면 그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3,000원이 더 붙어요, 10,000원에서. 그러면 해외 수출하면 그게 다른 국가의 어떤 그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때 실어서 보내야지 서비스가 굉장히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항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항의 경쟁력, 뭐 전체 이제 설명 많이 들으셨겠지만, 전체 수출입 교역 규모의 한 97%를 해운이나 항만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75% 정도가 부산에서 처리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이 이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야 우리나라 수출
제조기업의 경쟁력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스마트 쪽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애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는데요. 그 싱가포르는 이제 사실 좀 비교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저기 도시국가잖아요, 섬국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 뭐랄까요 대우라든지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되게 빨라요. 프로세스가. 우리가 뭐 신항에서 뭘 개발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하면 내부적으로 우리 항공공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결제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지만 이게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해수부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해수부는 예산 받으려면 기재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정부가 굉장히 뭐 섬국가다 보니까 도시국가다 보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정말 간단해요. 그냥 장관 올리고 총리 올리면 끝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항상 먼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계획들을 만듭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매 5년마다 자기네들 그 항만에 대한 어떤 발전 전략이나 비전을 만들어내고 10년 단위로 계속 만들어내요. 그리고 10년을 만들고 5년 안에 다시 또 롤링 해가지고 새롭게 또 변모를 시키고 그래서 얘네들은 2010년도에 2030년 뭐 넥스트 포트 제너레이션 이라고 차세대 항만 개발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이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화, 그다음에 친환경화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이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을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이 점검을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는 굉장히 약하죠. 의사결정 과정도 길고 예산 받아내기도 힘들고 그걸 또 제대로 롤링이라든지 모니터링을 잘 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부럽긴 해요. 싱가포르가. 싱가포르도 이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투아스 항만 같은 경우는 아예 석화 연료를 석유나 이런 이 원유 기반의 석유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애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전기라든지 수소 전기 차량만 항만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고 얘네들은 친환경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해요. 그 아까 부두를 만들면 저희가 땅이 부족하니까 해양 바다를 매립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얘들은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면서 매 6개월 간격으로 해저의 생태계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썼을 때 이 해저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을 해서 계속 개선방안을 내면서 해양 환경까지도 사실은 해양 생물의 환경까지도 개선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일도 신경을 안 씁니다. 정말 문제라는 게 저희는 지금 바라보는 게 대기 오염만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본사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앞바닥 정말 엉망이거든요.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부산항공사의 역할이 앞으로 계속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북한 재개발 쪽 지역도 여기 보시면 이 왼편 쪽에 보시면 우리 인공으로 만든 경관 수로를 만들어요. 거기 그래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렇게 물을 순환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 다 개발되고 나면 나중에 수질 문제가 굉장히 터지게 될 겁니다. 민원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재개발단이나 이쪽 가시겠지만 민원에서 많이 시달리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나가보면 뷰 굉장히 좋잖아요. 좋죠. 부산항대교 보이고 그 약간 고개 내려서 이렇게 바라보세요. 보시면 우리 부두 앞에도 쓰레기 엄청 많아요. 그건 누가 치워야 될까요? 물론 정부가 치워야죠. 지자체나 정부가 치워야 되지만 바다로 빠지는 순간 그러니까 내륙 하천을 통해서 이게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를 해요. 근데 그게 하천에서 바다로 딱 만나는 순간 처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해수부 산하에 해양 환경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이 다 전담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부산 항만공사의 업무 영역을 이런 수질 우리 항만 구역 우리가 관리하는 항만 구역만이라도 우리가 수질을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앞으로 개발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대기 오염만. 근데 저희는 바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싱가포르는 이렇게 6개월 단위로 체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잠수사 한 명 투입하는데 하루 일당이 150이에요. 근데 저 전체를 다 하려면 몇 명 정도 들어가야 될까요?
모두 한 50명, 60명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또 싱가포르는 제조 국가가 아니잖아요. 싱가포르가 지금 세계 2위죠? 2위인가? 1위가 상해항이고. 혹시 마케팅 분야 여기서 안 들으셨어요? 2위 정도 하는데 그 2위를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쟤네들은 제조 기반이 없다 보니까 지금 한 제조 기업 한 3개 정도 있어요. 한 5, 6년 전만 해도 제조 기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혹시 롯데백화점 이쪽 가보시면 비천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육포인데 돼지고기로 만든 육포. 기름 엄청 많잖아요. 그걸 유일하게 만드는 기업이 제조기업이었거든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제조기업이 없다 보니까 쟤네들은 무조건 서비스 쪽으로만 살아남는데 싱가포르가 딱 좋은 게 이 우리가 저기 해운 쪽에서 보면 펜들럼 서비스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자, 아시아를 기점으로 해서 해운 선사들이 초대형선을 기관항로에 띄울 때 어떻게 하냐면 펜들럼이라고 해서 펜들럼은 추진자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갔다가 미주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유럽 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는 요 추진자가 움직이는 걸 펜들럼 서비스라는데 요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요. 그런데 초대형 선박의 컨테이너선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운항을 하면 유럽에서 아시아 갔다가 미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유럽 갈 때 딱 기름이 떨어지는 시점이 말라카 해협이에요. 말라카 해협에 있는 게 누구냐면 싱가포르거든요. 그래서 선박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연간 뭐 한 15,000척, 2만 척 이렇게 다니고 기름이 딱 떨어지는 시점이 되니까 급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이 딱 싱가포르가 봤더니 이 배에 대한 기름 장사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 세계 메이저 그 플랜트사들 석유 정제하는 회사들을 그 싱가포르 앞에 버려진 섬이 하나 있어요. 그쪽에다가 아예 다 유치를 해서 플랜트 시설을 다 넣게 됩니다. 우리가 싱가포르 항하고 부산항하고 그러니까 선박에 들어간 벙커 CU 단가를 비교해 보면 톤당 한 200불 정도 비싸요. 그 비싼 게 왜 비싸냐면 기름은 무조건 원유를 중동에서 가져오잖아요. 중동에서 가져오면 중동 바로 옆이 싱가포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걔네들은 원유를 이렇게 가져오는 수송 단가가 싸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체 기름 가격이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원유 수급 도입 계획 이런 거 해가지고 한 40만 톤, 60만 톤씩 한 번씩 가져오는데 걔네 가져올 때 200불 이상 차이 나는 게 그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싸고 단가 싸고 20대 메이저 정유사들이 자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더 싸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벙커시유가 제일 싼 게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들어와서 기름을 공급받잖아요. 공급받으면 기름만 받고 갈까요? 선원들이 쓰는 뭐 선용품도 구매를 하고 선원도 교대를 하고 선원이 계속 타면 뭐 2, 3년 계속 한 배만 타면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교대를 해주는데 그 교대도 하고 그다음에 선박 관리도 해주고 운항 중에 뭐 사고가 있거나 뭐가 고장나면 선박 수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박에 대한 서비스들을 급유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가 자주 들어가니까 환적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감기면 화물도 내려서 딴 거 실어서 딴 데로 보내자. 요렇게. 그래서 세계 1위의 환적항이 싱가포르잖아요. 80% 이상 자기네 처리하는 화물의 80% 이상의 환적 화물. 우리는 53%. 왜 우리 부산항이 환적 화물이 53%나 되는지 아세요? 네? 가격. 하역 요금. 또 뭐 있을까요? 24시간 운영. 전 세계 항만 다 24시간 운영합니다. 이거 이런 강의는 안 들으셨나요? 우리 부산항이 환적으로 경쟁력 가지는 건 첫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펜들럼 서비스에 있어서 딱 기간 항로 상위 위치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유럽이나 이 다른 항만하고 다르게 저희는 외해에서 항만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박은 오래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빨리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이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말씀하신 하역요금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 기간 항로상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선박들이
들어오고 해운 선사들이 들어와서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어요. 환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뭐 한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을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 납기를 맞추기에 부산항이 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항으로 보내놓으면 전 세계 600여 곳의 항만에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펜들럼 서비스가 동서항로잖아요. 저희 부산은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 항로가 같이 또 움직여요. 오세아니아, 밑으로는 오세아니아, 호주 뭐 이쪽으로 가고 위로는 러시아로 가요. 그렇다 보니까 동서와 남북 항로가 딱 교차되는 핵심이 부산인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고 하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고, 요즘 또 많아지는 이유는 지금 중국 쪽이 갑작스런 이렇게 경제나 산업 활동 기반이 되면서 거기도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해무가 자주 발생을 해요. 근데 해무가 항만 운영에서는 굉장히 그 위험적인 요소거든요. 저희 항만 쪽에는 포트 클로징 타임이라 해서 항만을 폐쇄하는 시간을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잡아요. 예를 들면 부산항에 태풍이 온다. 이러면 항만 닫아야 되겠죠. 선박 다 피항시키고 하역 장비 다 고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항만 운영 못하는 시간을 다 합해서 24로 나눠서 클로징 타임을 뭐 저희 부산항은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3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 뭐 중국 상하이나 텐진, 특히 텐진항 같은 경우는 포트 클로징 타임이 연간 한 50일 가까이 돼요. 50일이면 거의 2달이잖아요. 12달 중에 2달을 운영을 못하니까 제 화물을 딱 받아놓으면 이게 또 포트 클로징 될 수도 있으니 미리 부산항에 보내놓자. 그 부산항에 보내서 부산항에서 배를 갈아타고 미주나 유럽으로 다시 보내는. 그렇다 보니까 환적 화물이 굉장히 부산항에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저희 환적 화물 보면 비중이 중국 쪽, 미주 쪽, 일본 쪽, 러시아 쪽, 이 4대 국가가 제일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케팅 부장님 오셔서 한번 설명하실 건데 그때 한번 유의 깊게 들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천혜의 기간 항로상에 있고 천혜의 자연 조건, 그다음에 높은 생산성, 낮은 하용료, 그다음에 전 세계 어디든 보낼 수 있는 네트워크 확보. 이게 저희 부산항의 한적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가 하는 거 보면 너무 딴 얘기하다가 너무 늦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에코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다 보니까 뭐 물류 쪽에는 뭐 지트라고 해서 just in time, 시간 내에 정시성을 보장해주고 화물을 처리하는 그쪽으로 지금 많은 투자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얘네들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디지털 관련된 플랫폼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싱가포르에 오시면 화주든 선사든 운송사든 구별하지 않고 모든 서비스가 다 가능합니다라는 종합 플랫폼을 칼리스타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단한 장점은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항만에 관련된 모든 인허가나 행정 절차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통합이 안 돼요. 항만을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에 선박 입출항 이런 걸 신고를 하고, 두 번째는 화물이 들어오면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합니다. 통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들어오면 출입국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물이나 식물이 들어오면 검역 신청을 해야 돼요. 이게 유해한 동물이나 전염병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행정이 싱가포르는 원스톱으로 다 됩니다. 한 곳에서. 저희는 다 달라요. 선박 입출항 신고는 포트미스, 세관 신고는 유니패스,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한번 하려면. 근데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나서서 정말 원스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싱가포르가 좀 대단한 게, 또 싱가포르의 파시르 판장이나 케펠 터미널 같은 경우가 도심 내에 있어요. 그 2년 전인가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만난 데 있잖아요. 센토사 섬. 뉴스도 안 보시는 건가요? 그 센토사 섬 바로 뒤에 마주보는 데 터미널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교통이라든지 교통사고나 환경오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아스라는 외곽 지역에다가 65개 선속 규모로 터미널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우리 대림건설이 1단계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가고 있는데, 다 외곽으로 빼는 추세예요. 빼는데 기존에 있는 터미널을 어떻게 하느냐? 뭐 할까요, 걔네들은? 네?
전시장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시설을 만듭니다. 싱가포르 집값 굉장히 비싼 거 아시죠? 우리나라 기준 34평이 제일 많이 사는데 34평에 18억에서 20억 정도 해요. 근데 그 오션 테라스나 뭐 이런 걸 둬가지고 그 오피스텔이나 이런 리조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한 채 30억에서 50억에 팔고 있습니다. 사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래서 기존의 항만시설을 재개발해서 새로운 해양이나 주거나 공간으로 이렇게 판매해서 그 수익을 어디다 투자하면 항만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우리는 북강 재개발에도 항만에 투자 못 하잖아요. 발생하는 수익은 정부가 다 환수해서 가져가거든요. 굉장히 다르죠,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성장하는데 이런 문제들도 한계가 많다는 거. 로테담 애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자동화 터미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갈망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2014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스블라이트 2라는 외곽 지역에다가 항만을 매립해서 만들어서 자동화로 지금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요 앞에 있는 게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나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 보면 하늘색 크레인이 있잖아요. 제가 퀵 크레인 또는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크레인에 신호수 한 명만 딱 있어요. 무인으로 완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오른쪽 옆에 이제 APN 터미널 AGV 돼 있잖아요. 아까 저희 뭐 연구 사업 실패한 거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걔랑 비교하니까 어때요? 작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겼잖아요. 개발하려면 저렇게 개발을 해야죠. 그래서 운영을 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무인 자동화 플러스 뭐 디지털화 해가면서 디지털 트윈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선박 입출항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뭐 실제 선박이 로테담 항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연료 소비량 같은 걸 계산해서 최적화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부산항공사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디지털 트윈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아까 부산항의 장점이 외해에서 항만으로 도는 게 굉장히 짧다고 했잖아요. 유럽의 항들은 다 강이나 하천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해에서 도심 내에 있는 부두까지 가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못해도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하천에서 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야 돼서 얘는 디지털 트윈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서 뭐 2~30분 내에 바로 터미널로 들어오니까 부두로 들어오니까 쟤들하고는 좀 환경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함부로크항 같은 경우는 뭐 항만 자동화나 이쪽보다는 도심 내에 어떤 컨테이너 운송 차량들이 다니면서 발생시키는 교통 상황을 최적화하는 쪽으로 해서 스마트 로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항만 관련된 배후도로나 이쪽을 일반 시민이나 뭐 시민들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교통 신호 체계들을 화물 차량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친항만적인 정책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화물보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도심 내 정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동부 여기 신간만 쪽 터미널을 가시거나 하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길 밀려가지고. 신항도 뭐 퇴근 시간 이후로는 엄청나게 밀립니다. 그다음에 LA 같은 경우는 이 환경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장비들을 다 전기로 전환을 시켜서 그 제로 에미션 이런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이 터미널들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자동화 터미널을 가져가게 되면 뭐 수평형, 수직형 이렇게 나뉘는데 보통 수직형으로 다 바꾸거든요. 수직형으로 해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데 수평 터미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옆에 매립을 해서 수직형의 자동화 터미널을 만들고 그 옆에 수평 터미널은 나중에 다시 또 2단계로 다시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부산항도 지금 자동화 터미널이 없잖아요. 7개 터미널 중에 6개가 수평이고 하나만 수직인데 나중에 요 트라팍 모델을 통해서 참고를 해서 저희 자동화하는 쪽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